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퇴근길 라이브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총선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고요. 정부의 경제정책도 아무래도 일부 또는 많은 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 부분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몇 시까지 개표 방송 보셨어요? 네, 전 좀 일찍 잤습니다. 한 일찍 12시 잤어요? 좀 보다가 네. 자서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확인하고 했습니다. 자,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야 뭐 연초에 늘 기재부가 발표도 하고 또 총선 전에 용산 중심으로 해서 여러 규제 완화 또 재정을 많이 푸는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네. 그런 작은 정책들 또 정부의 큰 정책 방향까지 교수님 보시기에 자 총선을 계기로 이런 건 좀 바꿔봐야겠다 하시는 게 있다면요. 그래서 요즘 총선 때까지 사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사실 정부도 그랬지만 야당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당면한 눈앞의 문제들에 집착해서 거기에 대한 또 쉬운 해법들, 그러니까 재정을 풀겠다 또는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런 해법들 위주로 경쟁을 했었어요. 이제 지금 그런 경쟁을 좀 바꿀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그리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이 22대 국회에서는 중심적인 의제가 되고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동안의 경제정책이라는 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 말고는 뚜렷한 방향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부자 감세 위주의 감세 정책들 한 거, 그거 말고는 대부분 그때 뭐 문제가 생기면은 땜질식으로 대응하는 그런 정책이었죠. 이제 물가 정책이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뭐 대통령이 대파 흔들면서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그게 이제 파장이 많이 일어났던 게 사실 경제 전반에 대한 사정에 대한 국민들의 그 좌절 같은 게 그 사건을 통해서 터져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우리 관료들이 지금까지 개도기 때 물가 관리 정책처럼 가격 통제를 통해서 물가를 관리하는 정책들을 써왔어요. 그러니까 뛰는 가격이 있으면 짓눌러서 그래서 가격을 통제해서 물가 관리하는 식의 네. 그런 정책을 해왔는데 사실 개도기 때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먼저 금융시장이 발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통해서 이자율 정책이라 이런 것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경제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물가 관리를 가격 통제라고 생각을 네.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경제 규모도 커지고 금융시장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통제 정책에 얽매인 거죠. 이번에 이제 신선 물가가 3월 달에 한 40% 급등했고 뭐 사과 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값이 오르면서 물가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농작물 가격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동안 기후 변화 때문에 사과 같은 경우도 재배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기후 변동이 심하게 되면서 작황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농산물 작황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한 10년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미리 대비를 했었더라면은 이와 같은 급격한 가격 변동 이런 건 없었을 거다. 근데 장기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대응하는 게 아니고 그때 뛰는 걸 찍어 누르는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수입 농산품, 네, 그렇죠. 농산물들 이제 관세 인하해주고 주로 네, 그런 그런 식으로 거 대응했죠. 농산물 수입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역 절차 그런 것들 미리 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농산물 수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들을 해 나가는 정책들을 쭉 지속해 왔다면. 지금같이 급격하게 그렇게 뛰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사실 농산물 작황 이런 것 때문에 가격들이 뛰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몇 개 품목이 급격하게 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눈앞에 있는 현황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정책들이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에 어떻게 보면 농산물 신선물가
관련된 물가 관련돼서 이미 드러났고 사실 그게 물가뿐만이 아니고 한국 경제, 제조업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거의 의제화되죠. 정치 의제화되지 않고 그때그때 드러나는 것만 어떻게든 땜빵식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정책을 한다는 것이죠. 물가가 이제 MB 때 이제 우리 물가 때문에 그때 왜 기름값이 묘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이야기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각 소비재 업체들 심지어 과자 기업들까지 불러서 이제 가격 좀 낮춰달라 이야기하고 물가 잡는 게 쉬운 건 아니라서 예를 들어 코로나 때 같은 거 이제 공급 측면에서 이렇게 네. 공급이 꽉 막히면서 물류가 막히면서 네.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그렇죠. 측면도 있고 사실 기재부분들이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준비한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 코로나 같은 경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들이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 대응이라는 게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거, 지원금 같은 거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상황이죠. 근데 농산물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황이라든지 재배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는 추세가 한 10년 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들이 없이 그때그때 물가가 오르면 찍어 누르고 네. 그리고 안 되면 보조금 주고 그런 정책으로 일관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럼 비슷한 게 또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도 계속해서 원가 밑으로 하다 보니까 한전 전기값 한전이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요. 한전이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하고 적립금 5배까지 한전체 발행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맥시멈에 찼어요. 이게 법을 개정해 주지 않으면 정말 한전이 파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값을 계속해서 찍어 누르려고 하죠. 이번에도 선거 때문에 2분기 정도 연속해서 전기값을 억제했고요. 이제 곧 전기값하고 도시가스값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와중에 또 정기본이라고 해서 전력 기본 계획들 11차가 사실 올 1월이나 2월에 발표됐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총선 이후로 미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곧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원전을 더 짓기 위해서 전력 수요를 좀 부풀려서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의혹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탄소 중립이나 아리백 그리고 에너지 믹스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큰 네. 그림 없이 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통해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식으로 끼워 맞추기식 정책을 계속 해왔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경제 정책이라는 게 어떤 계획과 비전이 전혀 없었고 하나 일관된 것은 그냥 부자 감세 정책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 경기가 안 좋은데 감세하면서 재정 건전성, 재정 중칙 지키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게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아리백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래도 오늘 여쭤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네. 재정 문제도 오늘 마침 지난해 재정 적자 정부 세수 펑크난 거 오늘 또 공교롭게 오늘 83조 원인가 이야기 나왔는데 그것도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 물가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지금 제일 힘든 건 뭐 총선 때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물가하고 자영업자분들 뭐이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정부가 지원하는 게 재정 풀거나 아니면 통화당국에서 금리를 낮추던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부의 기조는 이제 재정을 최대한 아껴 써보겠다. 그렇죠? 네,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는 거고. 통화당국은 내일 또 마침 우리 금통이 있습니다. 네. 아마 뭐 금리 그대로 동결할 겁니다. 내일 동결하면 10번째입니다. 네, 네, 한원도 이런저런 이유로 금리는 못 낮추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아는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경제학에 알고 있는 게 그죠. 정부가 돈을 풀거나 이런 상황에서 아니면 금리를 좀 낮춰서 경기를 살려보거나 그 둘 다 안 되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은 지금 금리를 낮추거나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거시환경에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도 굉장히 지금 계속 높고요. 네. 작년에 8월에 한 2% 떨어졌다가 7월까지 그러다가 반등해서 거의 3%를 유지하고 있어요. 참 안 그리고 떨어집니다. 네네.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근원 물가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임금이나 이런 거 계속 억누르고 또 이 도시가스라든지 전기값 억누르면서 인위적으로 사실 떨어뜨려 놓은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언젠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물가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 물가 관리라는 건 금융 정책을 통해서 하죠. 주로 이자율 정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자율을 올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지금 물가가 높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가 어렵고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자영업 문제가 있으니까 금리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우선순위를 뭐로 둘 것인가? 라는 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물가 부분들을 지금 방치를 하면서 금리를 낮춘다든지 재정을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네. 하면은 사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 상황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물가를 네. 자극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도 성장 때 굉장히 70년대 이럴 때 인플레이션들이 있긴 했었지만 성장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 폐해들을 별로 못 느꼈어요. 근데 70년대, 80년대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거든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사람들 기대 수준이 형성되면서 자기 실현적인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이제 꺾기 위해서 미국이 굉장히 큰 사실 사회적인 비용을 치러서 80년대 물가를 잡았던 그런 기업이 기대 인플레이션.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성장 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건 경험해 본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70년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리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최소한 재정을 지출을 지나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부자 감세를 할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증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이 네. 이럴 때 세금을 더 내는 게 그게 정말 책임 있는 시민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게 해야 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 믹스가 돼야만 물가 문제도 안정화시키면서 동시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도움을 주면서 그러면서도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감세 정책을 하면서 세원이 부족해졌죠.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런 지원 같은 거는 인색하게 나오는 그 바람직하지 않은 컨비네이션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 한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PF 문제라든지 이런 대출하신 분들 어려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미국과 이자율 격차를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최근 들어서는 환율 불안정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환율이 1350, 60 지금 가버리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또 이렇게 높아지면 수입 우리가 물가가 오르기 오릅니다. 때문에 네. 또 이게 이제 역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도 적극적인 금융 정책들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 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럼 이자율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율을 올리면 충격이 와요. 가게들은 미국은 모기지로 집을 대부분 사기 때문에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실질 임금도 감소하게 되는 부분. 그다음 한계 기업들, 어려운 기업들 도산해요.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희생들이 없이 물가를 잡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잡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런 어려운 기업들이 도산하고 소비가 위축되더라도 그 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면서 거기 저생산성에 묶여 있었던 인적 자본, 물적 자본이 더 생산성 높은 일자리 또는 기회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이래서 네. 경제가 다이내믹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그런 다이내믹스가 사실 굉장히 없어요. 경제에. 새로운 기회라는 것도 잘 없고 한 번 망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회 안전망도 잘 돼 있는 편도 아니고 아직.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도산 안 되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계 기업들 굉장히 늘어나고 경제가 자꾸 활력을 잃어가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비정상적인 경우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자를 올리게 되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두려워서 못 올린다는 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거시 정책들을 지금 제대로 못 쓰는 환경으로 와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게 극단적인 게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자율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자를 올리면은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죠. 국채 이자를 줘야 되니까. 1년 재정에서 뭐 이자 감당하는 게 뭐 한 20% 가까이 되는 네, 나라 그러니까 아닙니까? 거의 금융 정책 수단을 못 쓰는 나라가 네. 돼버린 거죠. 근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가면은 정말 잘못하면은 금융 정책이라는 걸 쓸 수 없는 나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경제 구조를 바꿔서 도산을 하는 거 그렇지만은 기업이 망해도 사람이라든지 물적 자본 자체가 망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유연성, 경제 유연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라든지 정책적인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거의 안 하고 그냥 붙잡고 있는, 붙잡고 있다 보니 점점 물에 빠졌는데 힘을 자꾸 주면은 더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형국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총선 들어요. 이후엔 그럼 정리할 기업들도 좀 정리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활기를 줄 수 있다. 사실은 우리 이제 PF 위기설 많이 나오면서 건설사들 또 현장마다 많이들 뭐 연체되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제 계속 막고 있었다. 정부는 근데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네.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뭐 10여 년 전에 저축은행 사태 났을 때 그때 뭐 미분양 생기고 이럴 때 건설사들 도급순위 100위 안에 있는 건설사들 23개가 문 닫았어도 사실 우리 경제 교수님 말씀처럼 잘 버티고 나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좋은 기업들이 올라왔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이게 시장 경제라는 게 그런 퇴출이 있고 진입이 일어나고 하면서 네. 경제가 다이나믹스가 생기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출 장벽이라는 게 사실 진입 장벽만큼이나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업이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면 안 되는 경제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경제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PF 대출 지금 연체율이나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 2011년보다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2011년 경험을 보면은 그 정도 충격은 감내를 할 수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충격이 오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충격이라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고요. 사실 2011년에도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저축은행 사태 일어났을 때 공적 자금이 한 27조가 들어갔어요. 27조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반 정도밖에 회수를 못했고 네. 사실상 한 14조 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정부가 정말 공적 자금을 통해서 구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면은 사전적인 규제를 더 강화해야 돼요. 근데 사전적 규제 강화하자면 난리가 나죠.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어쩌고 이러는데 그 결국은 뭐냐, 모럴 해저드를 놨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정말 세금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정치적으로나 그 관료들 입장에선 쉬운 길이라고 생각해서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되면은 경제 전반에 활력도 없어지고 재정적인 문제도 국가 부채 문제도 알겠습니다. 계속 생긴다는 것이죠. 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어느 리서치 센터장님 말씀이 도산 없는 자본주의에 도산 없으면 그 기독교에 그리스도 없는 것과 같다라는 명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재정 이야기로 넘어가죠. 오늘 마침 이제 지난해 세수결산 우리 정부가 돈을 얼마나 거뒀고 세금을 얼마나 거뒀고 얼마나 썼나 봤더니 관리재정 수지 기준으로 해서 87조 원이나 펑크 났더라.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작년에 사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성장률이 경제 위기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던 1.4% 네. 성장을 했고, 그리고 뭐 우리 그동안에 잘 나갔던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법인세들 굉장히 못 거둔 것도 있고요. 뭐 소득세도 생각보다 기업 실적이 안 좋으니까 법인세가 조금 들어왔는데 그 액수가 상당히 커요. 네네. 거기에다가 또 감세도 해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규모 재정 적자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 추계를 업데이트하는 작업들을
내부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공개를 안 하고 계속해서 발표를 늦췄죠, 작년에도. 그러다가 이제 한 뭐 40 관리 재정 말고 그 통합재정에서 통합재정을? 한 50조, 네. 40조에서 50조 가까이 적자가 났고, 이번에 이제 관리 재정 적자 폭이 나왔는데 이제 87조. 그래서 GDP 대비 한 3.9%, 이건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했던 3% 건전성이라고 하는 3%를 훨씬 넘는 거의 1% 포인트 2.5% 재정 준칙 2.5% 이야기하죠. 재정 준칙은 보통 3% 3%니까. 네, 이야기를 네.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게 뭐 결국은 뭐 이게 총선 때문에 4월 10일까지 법적으로 이게 4월 10일 이전에 4월 10일까지 발표하게 돼 있었는데, 총선이 4월 10일이니까 공휴일이니까 다음 날 해도 된다는 편법적인 생각이죠. 그걸 가지고 지금 오늘 발표했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게 수치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요. 이런 대규모 적자를 내고도 대규모 감세에 대한 공약을 하고, 또 재정 지출 많이 쓰겠다는 공약, 거기에다가 대규모 SOC 사업 공약들을 남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건 사실 이제 반영도 되지 않은 거죠, 아직. 네네, 아직 네. 반영도 되지 않았고, 네, 아직 쓰지도 사실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기재부가 우리나라 정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이제 예산안을 짤 때 우선순위를 뭐를 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방만한 공약들이 사실상 기재부가 알아서 취사 선택하는, 이게 정치가 국민이 하는 게 아니고 관료가 하는, 관료 손에 다 넘겨주는 사실 그런 결과를 얻고요. 제가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게 네. 이게 87조긴 한데 작년에 사실 연말에 국채 발행을 안 하려고 외평기금에서 한 20조를 땡겼어요. 국채 발행을 하면 이제 국가 부채가 늘어나니까. 네네. 그 국가 부채 늘어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식회계에 가깝죠. 사실은 국가 부채 채무가 늘어나야 되는 것을 네. 기금에 있는 외평기금 환율 문제 때문에 미리 쌓아두고 있는 그 기금에서 20조를 가져온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아마 87조 적자에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87조가 언제든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건 다시 갖다가 갚아놓으면 갚아야 되는 되죠. 건데 갚아야 되는데 지금 원래 발생한 거죠. 사실 네. 그 발생액이라는 하는 곳간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발생액이라는 그 기준을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이게 87조가 아니고 107조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게 크다. 네, 그렇죠. GDP 3.9%가 아니고 거의 4.5% 이상 되지 않을까. GDP로 하면 좀 잘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가 1년에 재정을 나라 살림을 650조 하는 나라인데 네. 지금 한 100조 정도가 펑크가 났다 하니까 네. 정말 뭐 네, 그 이제 액수가 좀 물론 가늠이 관리 되는 재정에는 이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예산보다는 더 분모는 커집니다만은 네. 그렇지만 하여튼 뭐 GDP나 예산 대비해서 생각을 하시면 더 와닿을 수 있겠죠. 네, 그 이제 세출 부분에서는 세출도 어쨌든 뭐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네. 지난 정부 때는 한 해마다 8%, 9%뭐 코로나라는 특이 상황이 있었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난 건 사실이고 지금 정부는 돈 좀 아껴 써보자 해서 한 제가 알기로 5%, 6% 선에서 쓰고 있고 전 세계 어느 정부도 제가 해마다 쓰는 재정이 줄어들었다는 나라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정도 되는 나라들 중에서. 맞습니다. 자, 이제 쓰는 건 좀 덜 썼어요. 이제 걷는 걸 너무 많이 적게 걷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펑크가 커졌다. 네, 그렇죠. 그나마도 세수 결손 그나마도 자 그래도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그것도 너무 안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87조 원이 된 것이다. 네. 그럼 정부가 예측을 잘못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율을 낮춰준 것도 있고 그렇죠. 재정 적자의 원인들이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외평채에서 좀 끌어오는 이런 약간의 편법성 네. 언젠간 갚아야 하니까 하는 그렇죠. 갚아줘요. 사실은 외평채도 다 사실은 다 우리 국민 돈으로 다 채권 발행해가지고 그 돈으로 그렇습니다. 현금 그게 쌓아놓은 거 아닙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금이기 네, 때문에 네. 사실은 그 기금 지금 요즘같이 환율이 불안한데 네. 작년에 빼오면서 한 말이 환율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어요? 그 이후에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너무 꼼수다. 눈 가리고 아웅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 신뢰만 나빠지고 불투명성만 높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국민 신뢰도 그러고요.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도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들 투명성이 낮다는 이런 생각들을 더 심어줘서 한국 자본시장에도 결코 좋을 게 없어요.
아까 증세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참 해묵은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의 기조는 감세고 증세하자 말은 그럼 세출도 늘리자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쓸 돈이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금융소득이라든지 부동산에서 오는 소득들에 대해서 여전히 세율이 낮아요. 사실 이번에 이제 금투세가 금융투자에 대한 소득을 지금 매기겠다는 게 2년 전에 작년에 사실 2년 유예가 돼서 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네. 정부가 올 1월에 이제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됐죠. 네네 그렇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그 폐지를 공약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이제 반대를 했고 아마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공약한 대로 하면은 내년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투세 같은 경우에 없는 나라들이 선진국에 거의 없어요. 우리가 과거의 개도기 시절에 네.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좀 특혜를 주는 차원에서 금투세라는 것을 안 매기고 대신에 이제 증권거래세를 비교적 높게 매기는 식으로 해왔어요. 근데 이제 바람직한 거는 사실 금투세를 매기고 증권거래소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그거를 이제 뭐 2년 유예를 했기 때문에 네. 유예하는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조절을 하라라는 의미죠. 그래서 할 필요가 있고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공제를 해주고 네. 5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과세 표준이 3억대까지 20%입니다. 그리고 3억이 넘으면은 25%인데 이게 사실 여전히 근로소득세하고 비교를 하면은 아주 낮은 세율이에요. 이제 주변에서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을 이상 벌면 이제 5천만 원까지도 아니고 5천만 원 이상 번 것부터 이제 그렇죠. 과세가 되는데 주식으로 5천만 원 버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굳이 이제 거기 반대편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뭐 장도 안 좋고 하필 이럴 때 하냐 이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5천만 원씩 1억씩 뭐 수억 원씩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분들은 이제 대주주나 이렇게 큰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래서 주식을 팔아버리면 기본적으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 지금 금투세 교수님 마이크가 네네 말씀하시죠. 네, 금투세에 해당되는 분이 한 1%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요. 1% 네. 정도니까 사실 99%는 해당이 안 되고요. 네,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죠. 네네. 그리고 지금 금투세가 없는 대신에 우리가 이게 대주주라고 해서 하나 주식에 대해서 1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식 총액이 아니고 네. 주식 한 종목에 대해서 10억 이상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대주주라는 용어가 사실 좀 아주 미스리딩한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네. 의미죠.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세금을 매기고 있죠. 근데 그런 대주주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은 전체 개인 투자자의 0.05%밖에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 금투세가 일단 들어온다고 해서 이른바 소액 투자자들 대부분이 상관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1%에서 0.05% 사이에 있는 대부분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들어오면서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뭐 지금 주식 시장도 안 좋은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식 투자에서 손해 본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손해 본 것들을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2월 공제라고 하는데 지금 법안에 의하면 이제 5년 네. 5년 전까지 손해본 것들을 이월해서 공제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렇죠. 내가 주식으로 얻은 수익이 얼마 이상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네. 손해본 거하고 순이익 본 게 5천만 원 된다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손해 보시고 손해는 많이 봤는데 조금 돈을 벌어서 특히 외국 주식 투자해서 돈 좀 벌어서 세금 내야 되는 그런 분들 같으면 오히려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전체 큰 99%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사실상 1%의 대부분 분들도 이것이 금투세가 들어온다고 해서 꼭 손해를 본다는 단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네. 대주주 요건들을 완화할 때도 늘 한 말이 이분들이 내다 팔면은 시장에 뭐 충격이 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뭐 이렇게 미국은 이제 금투세가 있어서 우리하고 다릅니다만 보통은 이제 1월 달쯤에 대해서 랠리들 1월 시장에서 좀 주식을 대주주들이
어저스트먼트 한다고 좀 파는 네,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주식 시장이 낙폭이 좀 있기는 있지만 회복을 해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고 해도 그게 떨어진 게 사실 세금 문제 때문에 주식이 많이 나와서 떨어졌다. 그럼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소액 투자자들은 좋은 주식을 사게 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그 질문을 드렸지만 대주주들이 그것 때문에 세금 안 내려고 주식을 팔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 본다는 설명은 좀 설득력이 낮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펀더멘털이 네. 좀 바뀌는 게 아니고 네. 단지 세테크 때문에 갖고 있는 주식 억지로 자기가 갖고 세금 문제 아니지만 갖고 있었을 걸 팔았다. 그래서 좀 떨어졌다. 그럼 소액주주들이 상대방 사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금투세가 도입되면은 주식 시장에 뭐 투기가 일어나서 또는 그 투매가 일어나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냉정히 따져서 보면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네.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에 오히려 반등하면서 그 부의 재분배가 오히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증시가 선진국 자본시장처럼 정말 성숙하고 예를 들어 정말 투자자들 위한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다면 그럼 사실 어느 나라든 자본 차익 얻었으면 세금 내야죠. 아니 뭐 노동한 것만 세금 냅니까? 주식으로 돈 번 것도 세금을 내야 하는 그건 당연한데. 우리 증시가 선진국 증시에 비하면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하면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소액 투자자들은 너무 불공정. 그래서 다 미국 증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증시 자체 환경은 허술한데 외국도 돈 벌면 세금 내니까 우리도 돈 벌면 세금 내지 하면 투자자들이 더 미증시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그 한국 증시의 여러 가지 문제, 뭐 네. 작전들이 많다라든지 소액 투자자 보호가 안 되고 이른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는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고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걸 고쳐야 될 문제지 이걸 세금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거죠. 이게 어떤 집에 애가 있는데 애가 버릇이 아주 안 좋아요. 버릇이 아주 안 좋은 애가 버릇이 안 좋아서 밥을 안 먹겠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하는 뭐 초콜릿이나 다른 것만 계속 주는 거. 그거하고 같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부분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더더구나 한국 증시가 이 세금 문제에 대한 애드밴티지가 없어서 문제가 될 것 같다면 더더구나 기업들이 정부가 나서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요인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세금 요인으로 해가지고 대충 넘어가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건 역시 어떤 문제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세금을 쓴다는 것밖에 안 되고 이게 과세 형평성이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 다만 네. 이제 들어와 있는 법 중에서 2월 공제가 5년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5년이 아니고 무한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무한히 하면 어떻게 빼고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합니까? 그건 뭐 이제 그 기록에 있을 때부터 네. 해서 손해 본 것들이 어차피 그렇게 이월하다 보면은 다 네.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뭐 무한이라고 해봤자 진짜 무한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기간을 뭐 5년보다 좀 늘리는 거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네. 보기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법에는 이게 시행되고부터 5년이 되니까 지금 시행 이전에 손해를 봤던 분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시행 이전에도 5년 그 이전에 5년 정도 뭐 5년을 한 7년으로 늘려도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법이 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급격하게 이 주식을 뭐 투매가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주식에서 그동안 손해를 많이 봤었던 분들이 오히려 좀 세제적인 혜택을 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증권거래에서도 지금 내년까지 해서 0.15%로 낮추는 건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더 낮출 필요가 있다. 증권거래소도 안 내는 나라가 많거든요. 그래서 증권거래소는 거래세는 점차적으로 더 낮추고 네. 이거 이거 사실 이제 금투세 도입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거래세는 줄이자 해서 이제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방향들이 우리 이제 지금 뭐 밸류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들은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들을 사실 정면 돌파하는 정말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런 개혁들을 해나가야만 한국 증권시장,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수가 있고요. 그래야만 사실 국내 투자자뿐만이 아니고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증시에 들어오고 싶어요.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에게 수년 전부터 많이 문의를 받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특히 이제 대만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만하고 한국 비교를 뭐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이제 중국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 북한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북한 리스크가 대만에서 볼 때 이 중국 리스크보다 더 크지는 않아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우리 증시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럼 네. 차이가 뭐냐면 결국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지배구조 문제들을 개선시키는 노력들을 그런 좀 포괄적인 계획들이 나와야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어지고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면은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외국 투자자들이 줄 서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른바 불확실한 그 기업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 총 그 투자 비중은 뭐 50% 넘는다고 하지만 개개 투자자 중에서 3% 이상 갖고 있는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삼성하고 무슨 총수일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이 추측되는 한 군데 갑자기 늘어난 데 하나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뮤추얼 펀드를 운영하는 블랙락 같은 경우도 삼성 주식을 1%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이른바 그 재무적인 관리를 위해서 삼성같이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집어넣는데 네. 정말 기관 투자자만큼 3% 5% 이상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이른바 가버넌스 문제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때문에 회피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만 사실 밸류업이라는 게 가능해지고 네, 그리고 그게 해결책이지 금투세 도입 안 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 밸류업 이야기하셨으니까 자 서울대 박상현 교수님과 함께 총선 이후의 경제정책 방향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밸류업을 좀 이제 실효성 있게 하려면 이런저런 뭐 공고사항들 말고 예를 들어 저 자사주 매입해서 속아가는 기업들 법인세 조금이라도 깎아주자 뭐 이런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베네핏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자사주 매각하게 하면 되지 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까? 이제 하나 답답한 게 우리 자사주 사서 소각을 잘 안 하니까요. 그 소각을 법적으로 강제하면 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미국 기업들은 다 소각을 합니다, 야. 왜냐하면은 그 자사주를 가지고 매입한 자사주에 대한 소각을 의무화하자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근데 그거 법적으로 강제하면 됩니다. 그걸 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러면 자발적으로 소각을 안 하느냐? 네. 자사주를 사서 총수일가가 마치 회사 돈으로 산 자사주를 네. 자기가 쓸 수 있는 의결권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백기사 네. 해서 의결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자사주 활용해서 인적 분할 통해서 자기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모든 주주 돈으로 사들이는 자사주가 사실은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보통 사들여서 소각해버리는 게 미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네. 미국의 이른바 소유 지배 구조에서는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소유 지배 구조에서는 자사주를 사들이는 목적이 대부분 그게 아니고 승계의 목적을 가지고 사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개혁 전반적인 소유 지배 구조나 이런 개혁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사실 자발적으로 소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에는 자사주 문제를 먼저 풀고 싶다면은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면 됩니다. 네. 그 왜 돈을 줘야 돼요? 거기 세금을 왜 줘야 됩니까?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일본 이야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일본에서 value-up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는 아베가 그 세 가지 화살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 화살이 구조 개혁 문제였고, 네, 네. 네, 그 구조 개혁의 핵심적인 게 코퍼릿 가버넌스 개혁입니다. 그래서 한 2011년부터 일본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도입했고 기업은 또 거기에 따라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코드를 도입을 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버넌스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적인 질문을 하냐면은 일본은 재벌 해체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된 다음에 메가드 군정이 물러가고 다시 과거 재벌에 있었던 계열사들이 서로 상호 출자 형태로 해서 계열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큰 기업 집단을 계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와 달리 이 오너 지배주주가 없어요. 계열사 간의 상호 출자를 해서 자기들끼리 백기사 같이 형성을 해서 이른바 경영의 참호화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경영 참호의 문제점들이 일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훨씬 심각해졌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뭐라고 묻냐면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자사주를 갖고 있는 합리화를 하라. 왜 너희들이 이 자사주가 아니고 이 상호 출자 계열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상호 출자하는 것을 합리화라고 요구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답을 못하면 팔아라고 압력을 줍니다. 네. 그런 노력.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회이사를 거의 안 뽑았었어요. 사내에서 다 승진해서 그게 이제 자기들끼리 인트렌치먼트 참호화시켜서 내부적으로 승진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도입한 게 사회이사를 뽑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한 10년 정도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를 개선시키는 노력 한 10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밸류업이라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물론 이제 일본 증시가 좋아진 게 그런 노력의 결과인지 중국 증시에 있는 돈이 일본 증시로 옮겨가서 그런지라는 논쟁은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소유지배 구조 문제라든지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를 개선시키려는 노력들이 축적돼서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밸류업 한다고 하면서 그냥 지금 말씀 자사주 문제 그것도 아주 피상적이고 일부분 문제인데 그것도 세금 깎아주겠다는 식의 그런 접근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도 사실은 이제 그때 그 일본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고 이때 우리도 많이들 도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사회이사도 사실은 다 제도화는 돼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얼마나 제대로 기능하고 자리 잡았나 이건 좀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사회이사 제도 이런 건 우리가 훨씬 빨리 도입이 됐죠 일본보다. 네. 그게 97년 금융위기 이후에 도입되기 시작을 한 것들인데요. 미국식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를 우리가 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IMF 이후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 우리는 소유 지배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회이사 제도, 주주 대표 소송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이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유 지배 구조가 어떤 식이냐면요. 구글이라는 게 기업 집단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데 사실은 구글이라는 회사는 지금 알파벳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예요. 100% 자회사. 구글은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알파벳만 상장이 돼 있어요. 미국은 상장된 기업이 있고 나머지 있는 기업들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100% 자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탠 언론이라고 합니다. 그 프리스탠딩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죠. 우리처럼 상장된 기업이 상장된 기업을 지배하는 식의 그런 소유 지배 구조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제일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 꼴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와이들리 헬드라고 그러죠. 소유 분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소유 분산 기업에서 일어나는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문제는 뭐냐면은 주주와 전문 경영인 사이의 이해상충이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대부분의 소수 주주들이 사회이사를 뽑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회이사들은 경영자 한 명의 사내이사가 경영자인데 이 CEO를 감시를 잘해야지 다음 주총에서 주주들이 또 뽑아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회이사들이 제대로 안 하고 결탁해서 엉뚱한 짓을 한다. 그럼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잘못했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개시 절차 제도라는 건데 뭐냐면은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사가 형사소송의 검사처럼 증거 수집할 능력을 법원에서 부여받는 겁니다. 네. 압수수색도 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요. 그리고 또 데포지션이라고 해서 신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대표 소송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것이고 사회이사가 잘 감시를 하는 그래서 사회이사를 잘 뽑는 게 중요해지는데 우리는 소유지배 구조가 재벌들이 한 3% 지분밖에 없는데 회사 하나를 지배하면서 출자 단계를 거쳐가면서 다 지배하는 관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하는 거는 거의 과반 의결권을 쉽게
주총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소유 지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들은 다 총수가 원하는 사람 찍는 사람들이 다 돼요. 그런 분들이 이사회에서 재벌 총수 일가들 어떻게 감시할까요? 그러니까 뭐 사익 편취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소유 지배 구조에서 발생하는 총수 일가가 있어서 생기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제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개혁들이 있어야만 사실 밸류 업이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밸류 업 하겠다라고 하면서 피상적인 뭐 덜 중요한 그런 뭐 자사주 소각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주주 이사의 뭐 충실 의무를 뭐 법제한다라든지 이런 거 아닌데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그런 피상적인 몇 개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근데 교수님 그런데 이제 경제부 기자 생활 쭉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순환 출자 문제라든지 우리 기업의 그 기본적인 지배 구조 문제들 뭐 지분을 분산한다든지 또 뭐 사회이사 문제 이런 분들 뭐 사익 편취 부분 특히 이런 부분은 이제 형사처벌도 굉장히 강화됐고 많은 부분 개선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정거래법에서 사실은 이게 상법에서 못 다루고 있다 보니까 네. 공정거래법에 있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친기업적인 정권인 경우에는 그 법 집행이 굉장히 약해지고요. 좀 느슨해집니까? 그리고 우리 법원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네. 이 판결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당 내부 거래에 의한 사익 편취가 공정거래법으로 지금 제대로 제어가 안 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의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사실 우리처럼 소유 지배 구조가 있는 나라들이 총수 일가가 마음대로 자기들 월급 올리고 내부 거래 통해서 사익 편취를 하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도 있었고 인도도 있었고 OECD 국가 중에서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홍콩도 그렇고. 그래서 도입된 게 뭐냐면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머저리티라고 하는 건 다수결을 말하고 오브 마이너리티는 소수주주 다수결이라는 거죠.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소수주주에게 비토권을 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총수 일가와 관련된 거래 또는 총수 일가와 관련된 임금 그죠? 급여, 퇴직금 이런 것들은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 총수 일가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의결권, 그러니까 계열사 의결권 같은 걸 다 빼고 순수하게 소수주주들의 다수 동의를 받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부 거래도 경영적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재벌들이 늘 주장하죠. 그래서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소수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자기들도 이익을 보는데. 그런데 사익 편취를 위해서 한다. 그럼 당연히 반대하겠죠. 네. 그리고 총수 일가가 이 정도 임금이나 퇴직금 받을 가치가 없는데 받는다 반대하겠죠. 그런 일들이 사실 이 MOM이라는 게 도입되면서 인도나 이스라엘 사례들 연구한 학술 연구들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MOM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도입하자고 지금 수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뭐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 MOM이 사실 잘 작동되려면은 기관 투자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관 투자자 핵심적인 기관 투자자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이 사실 스튜어드십 코드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하고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했던 어떤 몇 년에 뭘 하겠다는 걸 거의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국민연금은 뭐 이사회에서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다가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그래도 조금씩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반대 의견도 삼성물산 내고 사태로 이제 그때 네네. 어떻게 이제 뭐 그 해야 할 일을 얼마나 반기했는지 우리가 배웠지만 네네. 그런데 참 국민연금이 이제 주총에서 반대 의견도 최근에 꽤 내는 편인데 그러니까요. 그 제가 반대 말씀드린 건 의견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근데 반대 의견을 내고 안 내고 기준이 뭐냐면은 이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떨 때는 반대하고 어떨 때는 찬성하고 네.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통과되면 반대를 해요. 국민연금이 반대해서 통과 안 될 것 같으면 찬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 자본이라든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돼서 정말 국민연금 기금을 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고서는 사실은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이 도입돼도 네. 잘 적동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저는 기본적으로 독립성 유지하기 위해서 이사장을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하듯이 인준을 시키고 임기를 대통령 임기 한 2배로 해서 한 10년 정도. 네. 그래서 전문성 있고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10년 하면은 한국 자본시장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국가재정보다 몇 배의 돈을 굴리는 사람인데요. 네. 그죠? 정말.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밸류업 이야기하다가 이제 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체질 개선해야지 그래야 주가 올라간다는 원론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 교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핵심 포인트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까? 그렇죠. 근데 더 기본적인 것은 네. 사실 지금 소유 지배 구조하고 이른바 코퍼릿 가버넌스 문제를 분리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왜 미국식 코퍼릿 가버넌스 사회이사 제도라든지 주주대표 소송 이런 게 작동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소유 지배 구조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하면은 사실 행위적인 규제들 또는 행위적인 코퍼릿 가버넌스가 훨씬 더 효과적이 될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013년에 재벌 개혁을 했었는데 그때 첫 번째 논의는 뭐냐면은 소유 지배 구조는 두고 코퍼릿 가버넌스 행위적인 규제를 강화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소유 지배 구조를 그만두고 행위적인 규제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 지배 구조, 출자 구조죠. 출자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코퍼릿 가버넌스 개혁을 하는 식으로 이 정책 믹스를 해서 2013년에 엔티 컨센트레이션 로 반집중 경제력 집중법이라는 네. 것을 통과시켜서 6년 동안 시행을 해서 2019년에 사실 완료가 됐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 집중 그래서 생길 수 있는 많은 사익 편취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해소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례를 우리가 잘 참고해서 네. 우리한테 맞는 그런 개혁들을 해 나가는 게 사실 소유 지배 구조 개선뿐만이 아니고 아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가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뭐 많은 주류 경제하시는 분들이나 뭐 IMF 이런 기관에서 뭐 노동 시장이 유연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연하지 않은 거는 기업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리딩하는 기업들 지금 3, 40년 안 바뀌어요. 퇴출 장벽이 너무 높고 진입 장벽이 너무 높고 그게 이제 가능한 게 뭐냐면은 경제력 집중된 몇 개 재벌들 중심으로 그런 기업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네. 새로운 기업들을 들어오기도 어렵고요. 또 이런 기업들이 퇴출되면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퇴출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진입 퇴출 장벽을 낮춰주는 작업을 위해서도 경제력 집중 해소를 하는 그런 출자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출자 구조 개선이 있어야만 경제에 활력이 생겨요. 우리가 제조업이 그동안에 쭉 잘하다가 지금 제조업 위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뭐 2011년부터 나타난 일입니다. 이른바 로우엔드 마켓, 저가 상품군에서는 중국이 우리를 대체해요. 사실 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한 10년, 2010년까지 한국 제조업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두 가지 외생적인 요인이 있었죠. 하나는 중국 특수였고 다른 하나는 ICT 특수였습니다. 네. 근데 한 2011년쯤 돼서 그 두 개가 이제 좀 가라앉기 시작하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2000년대에 우리한테서 체종제, 기계 모든 걸 사가던 중국이 내수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그러면서 로우엔드 마켓 에서 저가 상품군에서 우리를 대체하기 시작해요. 스마트폰 생각하면 대표적이죠. 네. 스마트폰 저가 상품군은 중국한테 다 대체됐습니다. 자동차도 현대차 중국의 점유율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중국 차들 가성비 좋아지면서 뭐 조선 그렇죠. 그다음에 석유화학 다 그렇습니다. 이런 산업들이 대체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하이엔드 쪽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하이엔드 쪽에서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들 기업들하고 경쟁에서 밀려요. 삼성전자, 애플하고 전경해서 스마트폰 계속 밀리고 있죠. 그나마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던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의 진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산업 진화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로엔드 가격 경쟁력 중심의 그런 법용제 중심의 구조가 네. 지금 진화가 안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진화가 안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진화를 하는 거에 대한 저항들이 지금 강하다는 거죠. 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재벌 대기업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70년대 중화공업 산업을 통해서 형성이 됐고 소유지배 구조도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기업을 지켜야만 된다는 총수들이 세습도 하고 거기에서 사익 편취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만 된다고 하니까 진입장벽을 샀죠. 문제가 있고 다른 산업으로 이행해 가기 위해서 이행 비용이 드는 것들 하기 싫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진화가 안 일어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 1990년대 이후에 R&D 투자, 그다음에 투자율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나 서유럽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990년부터 성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경제개발기에 내셔널 챔피언을 키우고 내셔널 챔피언이 투자하면서 성장한다는 그 패러다임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고 그런 식의 정책 제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일본도 거기에서 못 벗어난 거죠. 1990년대 그랬고 지금 일본을 대표 기업 소니 뭐 토요타 우리가 3, 40년 전에 알던 그 기업들 바뀌지가 않아요. 미국 생각해 보시면은 네. 미국을 대표하는 지금 M7이라는 기업들 다 거의 다 신생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의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시장을 통한 진화가 일어나는데 한국이나 일본을 보면 그런 진화가 지금 단절되고 있고 우리도 한 2011년부터는 혁신 경제로 진화해 가면서 바뀌어야 되는데 네. 단절되기 시작하면서 제조 위기라는 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탄소 중립 문제나 아리백 문제가 더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아리백 문제 아까 잠깐 이야기하신 걸 제가 끊어서 네. 이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준비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세요. 아리백 설명 좀 들을까요? 네, 아리백 같은 경우 저기 흔히들 생각하는 게 2050년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아리백은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하겠다는 거고요. 대부분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 IT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우리도 삼성전자도 다. 네, 손들었죠. 네, 네. 근데 삼성전자 2050년까지 한다고 하고는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은 평균 2030년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스코프3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부품이라든지 자기들 가지고서 생산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공급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 대해서 다 아리백을 하겠다는 게 네. 스코프3까지 하겠다는 건데 지금 아리백에서는 그건 강제적으로 포함 안 돼 있는데요. 근데 글로벌 기업들이 스코프3까지 하겠다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네. 이제 반도체, 자동차, 우리하고 직접 관련 있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ASML이라는 반도체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 2040년까지 자기 장비를 살려면 아리백을 하라고 해요. 네덜란드 업체 말씀.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40년까지 아리백을 못하면은 그러면 장비를 못 사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쳐야 되는데 정부는 어떤 지원을,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까요? 지금 아리백 정책이 관련해서. 없어요. 정책이 없고, 그러니까 에너지 믹스 문제라든지 이 그린 인더스트리얼 팔러시라고 하는데 네. 아리백 산업 클러스터 같은 걸 조성하고 전력망을 재편하고 그리고 에너지 믹스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까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민주당조차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고 22대 국회에서 정말 이게 중요한 정책 의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총선 이후에 우리 경제정책 방향 어떻게 바뀔 것인가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 설명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퇴근길 라이브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자 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